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생이 된 딸아이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첫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온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모녀가 신중하게 고른 첫 해외여행지는 하와이였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웅장한 산맥, 거기다 화려한 쇼핑거리가 있고 365일 날씨도 완벽하고 게다가 저희 딸이 수상 스포츠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무섭기만 하던데 스노우쿨링부터 서핑까지 딸은 혼자서 잘 즐기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한국인 아이들하고도 금방 친해졌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딱 자기 아빠예요. 하지만 이번 여행은 앞서 말씀드렸듯 저와 딸 단둘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녀온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올해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 14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돌싱이 되었거든요. 쉽지 않았던 저의 이혼,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요구는 남편이 했으나 결정은 제가 한 이혼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혼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혼을 할 생각이었다면 미쳤다고 10년이 넘는 남편의 수험생활을 뒷바라지 했겠어요. 맞아요. 남편은 오랜 시간 수험생이었어요. 겨우 10년 만에 7급 공무원이 되었죠. 물론 10년 내내 도전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3년 정도 포기하고 방황도 했어요. 뭐 그래봤자 장수생이지만요. 그럼에도 전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 대신 생활비를 벌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남편은 7급 공무원이 되더니 태도가 변했고 결국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카드를 꺼내들자 두 손 두 발 싹싹 풀며 제게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송하겠다는 남편을 짓밟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짓밟는 데엔 저희 친정아빠와 시어머니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꺼내든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빠와 시어머니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38에 저를 봤거든요. 그리고 저에겐 위로 10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빠는 크게 육류를 유통하고 가공하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직원이 50명이나 되고 평균 매출이 1,500억 원의 중견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일이 너무 바빠 둘째를 가질 생각도 못했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사업은 비교적 안정화가 되었고 그래서 둘째를 준비하다가 제가 생긴 거죠. 10년 만에 생긴 아이니 저희 집에서 저를 얼마나 곱게 키웠겠어요? 말도 못하죠. 저는 공주님처럼 컸어요. 더군다나 제가 오빠처럼 영리했거든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았죠.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우리 딸은 날 닮아서 참 머리가 좋아. 벌써 한글을 읽고 엊그제는 그 어린 놈이 구구단을 9단까지 깨우치더라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필을 잡고 구구단을 쓰는데 내가 어찌나 뿌듯하던지. 내가 서울대를 나왔잖아. 우리 집안이 다 학벌이 좋아. 우리 아들도 명문대 준비하잖아. 아마 우리 딸도 그럴 것 같아. 아니 해외로 가려나? 뭐 나도 건실한데 못 보내줄 거야 없지. 아유 장 사장은 좋겠어. 아들이 지금 과학고 다니지? 그래서 영리하다는 건 익히 알았는데 딸까지 그렇단 말이야? 자네는 참 복도 많아. 이러다 둘 중에 후계자 되겠다고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긴 뭘 싸워. 아마 우리 집안이 대대로 크게 사업을 해서 애들도 그럴 거야. 내 사업 물려받는다고 하면 나야 땡큐지. 그런데 내가 볼 땐 아마 자기들 사업한다고 할 것 같아. 어린 것들이 얼마나 야망이 큰지 내가 아주 곤란하다니까. 곤란하다면서 웃기는? 자네 지금 기분 좋은 거 땅도 하늘도 다 알겠다. 영리한 오빠와 저는 아빠의 자랑이었고 아빠는 그걸 지인들 뿐만 아니라 저희 남매에게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빠는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명문대학교에 갔어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입학했죠. 입학식 날 저희 가족은 총출동했는데 단상에선 오빠를 보고 부모님은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저는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는 그전에도 오빠를 많이 따라했거든요. 오빠가 책을 읽으면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했죠. 하지만 그땐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어요. 좋아하는 오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의 목표는 완벽하게 오빠가 되었어요. 오빠 혹은 오빠 이상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외국어 고등학교를 갔어요. 아빠는 외국어 고등학교 합격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역시 우리 딸이야. 내가 너도 네 오빠처럼 엘리트의 길을 걸을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또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러 다녔죠.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게다가 오빠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아빠의 입꼬리는 내려갈 줄을 몰랐죠. 아마 우리 딸도 대기업에 가서 배우다가 큰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딸이지만 야망이 엄청난 아이거든. 하지만 아빠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저는 엘리트의 길을 걷지 못했죠. 저는 그토록 노력해서 입학한 외국어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건실했던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룡류 사업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전염병 구제역이 유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빠의 사업은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빠지게 되었죠. 아빠는 사업을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매일 회사에서 잠을 자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 몇 달 동안 아빠는 그 어떤 직원도 자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빚을 내 월급을 주며 회사를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빠에게 큰 타격을 주었죠. 사업이 결국 무너져 폐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빠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아빠는 결국 압류가 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살던 집만 지키게 되었죠. 살던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만 겨우 남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저희 집은 개망초밭이 되었죠. 그러니 제가 학비만 800만 원인 외고를 다닐 수 있었겠어요? 아빠는 제게 정말 미안한 목소리로 전학을 가지 않겠냐고 했어요. 딸아, 미안하지만 다른 학교로 전학 가지 않겠니? 찾아보니까 근처에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다구나. 아니면 실업계도 좋고. 요즘엔 바로 취업하려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많이 간다더라.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작정 아빠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 저 결정했어요. 외고 자퇴할게요. 뭐? 전학이 아니라 자퇴를 하겠다고? 왜? 그래 민영아, 자퇴라니. 여기 인문계 고등학교도 좋은 데가 많아. 그래봤자 외고보다 좋겠어요? 외고보다 알아주겠어요? 고졸 증명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검정고시를 볼래요. 아무리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 안 해요. 제 자존심에 외고를 다니다 인문계나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는 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땐 진지했어요. 그래서 전 외고를 자퇴하게 되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오빠는 해외로 도주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되지 않더니 어느 날에는 해외 로밍 서비스로 연결되더라고요. 아빠는 그럼에도 매일 오빠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 겨우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아버지. 너 지금 어디냐? 왜 전화가 해외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야? 어디 있어? 내가 물어보니 다니던 회사 그만뒀다던데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버지, 저 외국에 있습니다. 다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지금 완전히 망하고 돈 벌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물주가 저뿐인데 제가 어떻게 왜 새 식구 돈줄이 되어야 하는데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전 그럴 마음 없습니다. 키워주신 건 고맙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언제 너 보고 돈 달라고 했냐?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아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해. 그러니 한국으로 돌아와라. 아니, 외국에 있고 싶다면 있어.
하지만 연을 끊겠다느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말거라. 아니요. 사람이 돈 앞에서 나약해지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언젠가 저한테 조금씩 달라고 할 거예요. 최소한 민영이 학비라도 대달라고 하겠죠. 민영이 외고 자퇴했다. 그러니 그럴 일도 없어. 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딸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 분명해졌어요. 이제 앞으로 장씨 집안 사람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 거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 걱정은 마세요. 이미 일자리 구했어요. 그럼 건강하세요. 그게 오빠와의 마지막 전화였어요. 그렇게 오빠는 저희 집 식구가 아니게 되었죠. 자퇴를 한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중졸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한정적이어서 카페와 PC방에서 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끔 외국에서 사귄 친구를 만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늘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너희 집 망했다더니 정말 쫄딱 망했나 보구나. 안 그래도 엄마가 너 만난다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 돈 빌릴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맞아. 고작 학비 때문에 자퇴할 정도면. 물론 네 생각해서 빌려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우정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빌려달라고 안 해. 나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고 있는데 뭘. 그깟 아르바이트 좀 한다고 우리 용돈만큼 벌겠어? 얼마나 버는데? 그건 알 것 없고. 그런데 학교에서 소문 다 난 거야? 나 왜 자퇴했는지? 당연하지. 지역신문에 기사까지 났는데 모르는 게 이상한 거고 그간 다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그래서 너희 아빠는 지금 뭐 하시는데? 막노동이라도 하셔? 아니, 아직 사업 실패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셔. 뭐? 트라우마? 야,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되냐? 그럼 니넨 뭐 먹고 살아? 지금 네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그거랑 엄마가 이모 가게에서 일해. 이모가 뭔 일 하는데? 청소 사업 하셔. 청소 사업? 건물 청소해 주는 거? 거기서 일 도와주면서 돈 벌고 계셔. 진짜 웃긴다. 그럼 거기서 파출부도 해?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파출부가 하던데. 한번 소개시켜줘봐.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들 틈에서도 저는 조롱의 대상이었고 저는 괴로웠어요. 주눅 들고 위축되었죠. 그래서 점점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고 혼자 고립되었어요. 그러자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어요. 사장에게 자주 혼났죠. 그때 저를 보듬어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같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4살 위 대학생으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곳에서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곧 군대를 갈 예정이어서 같이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고백을 하자 곧 군대를 갈 것이라며 거절하더니 그러면서도 저와 거리를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사귀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처럼 해달라고 그랬죠. 정말 군대 기다릴 수 있겠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어차피 만나고 싶은 사람도 오빠 말고 없어요. 그렇게 저의 열렬한 사랑에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사귄 지 2달 만에 남자친구는 군대에 갔어요. 저희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했고 제대 후 평범한 연애를 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연애도 오래가지 못했죠. 남자친구가 제대를 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제 임신 사실을 처음 눈치챈 사람은 저희 엄마였어요. 너 요새 잘 못 먹는다? 계속 잠만 자고. 그러게 몸이 안 좋네.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나 아르바이트 시간 늘렸잖아. 너 혹시? 아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엄마는 아니다 하더니 어느 날 저 몰래 방에 임신 테스트기를 놓고 갔어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했죠. 그런데 2줄이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다가 엄마가 추궁해서 겨우 말을 꺼냈고 그땐 남자친구에게도 말하기 전이었어요. 엄마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가족들을 불러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겁이 났지만 남자친구에게 말해 그 자리를 만들었죠. 자리는 무척 엄숙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들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어 하는 눈치였는데 남자친구의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있나요?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은 중대한 일이잖아요. 임신도 중대한 일이죠. 저도 압니다.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들도 어떻게 됐든 자기들이 책임질 줄 알아야죠. 그건 그렇지만 애들도 너무 어리고 저희는 지금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서. 돈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 올리는 비용은 저희가 다 대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유롭지 않아 집까지 못 해드립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반지하에 살든 옥탑방에 살든. 대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요? 애들 결혼식 올린 뒤부터 저희와 연을 끊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명절이어도 가족 행사에도 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그 집에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들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된 일이죠. 상견례가 아닌 상견례 자리가 끝난 뒤에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사실 자기 집안도 엘리트 집안인데 자기가 제일 뒤처진 유전자라고 해요. 3살 많은 형과 1살 어린 여동생 사이에서 남편은 많은 눈치와 비교를 당하며 살았다고 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고 했는데요. 전액 장학금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비를 내야 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엄청 눈치를 줬어요. 그깟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도 제대로 못 받냐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멍청하고 보잘것없는 날 너희 집으로 버린 거야. 남자친구는 끝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부부는 집을 구할 형편이 될 때까지 친정에서 살게 되었죠. 34평의 집에서 아이까지 5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대학교를 자퇴하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정말 공부만 했어요. 남편의 공부를 위해 친정엄마는 옷장으로 쓰던 방을 남편의 공부방으로 개조해줬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서운하다거나 속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생하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최대한 남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했죠. 하지만 남편은 연달아 떨어졌어요. 1번, 2번, 3번의 시험에서 떨어졌고 4번째 시험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때 아이는 4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처음 갔어요. 하루 종일 아이와 있다가 아이를 맡기게 되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유는 제게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저희 생활비는 모두 엄마가 감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솔직히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동안에라도 엄마와 같이 이모의 회사에서 일을 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청소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청소일이 수월했던 건 아니에요. 청소일을 하면서 저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꼴을 많이 봤어요. 토사물부터 오물, 동물의 사체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사무쳤어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민영아, 어디니? 오늘 여기서 모이기로 했잖아. 아, 엄마, 저 집이에요. 도무지 못하겠어요. 입덧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차라리 다른 일을 할래요. 엄마도 그런 일 하지 말고 다른 일 해요. 우리 다시 일자리 찾아봐요. 민영아, 너 독해져야 해. 너 엄마야. 엄마는 애들한테 영웅이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엄마라고 이 일이 처음부터 쉬웠을 것 같아? 네 아빠 그렇게 되고 일 처음 시작했을 때 엄마도 울기도 많이 울었어. 하지만 내가 버티면 네가 더 좋은 걸 먹고 더 편하게 잘 수 있잖아. 엄마는 그 생각으로 버텼다. 엄마라는 게 그런 거야. 뭐든 할 수 있어. 누구보다 강한 게 엄마야.
너 네 아들 낳았을 때 그 기분 기억하니? 세상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던 그 기분 말이야. 그때를 기억해. 네가 일을 하면 버티면 네 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도 청소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돈을 준다고 해도. 강하게 생각해. 솔직히 너 초보인데 그 정도 주는 거면 이모가 너 많이 생각해 주는 거야. 솔직히 어디 가서 너 중졸이잖아. 중졸이 버젓이 일할 데가 없기도 하고 이 정도 페이 받지도 못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냉정하게 판단해. 오늘은 엄마가 네 몫까지 대신할 테니까 잘 생각해봐. 저는 엄마에게 그 말을 듣고 제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엄마라고 하기엔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청소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다시 포기하고 또다시 도전하기를 반복했지만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젠 눈을 질끈 감지 않아도 청소일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 스스로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자리였어요. 남편은 9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7급 공무원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물론 중간에 3년 정도 남편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지 않고 놀다가 고졸의 신분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했죠. 하지만 거기서 적응하지 못했어요. 매일 시체 같은 얼굴로 출근해 시체보다 못한 얼굴로 퇴근했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말한다고 당신이 알기나 하겠어? 중졸에 제대로 된 회사도 안 다녀본 주제에.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회사를 다니는지 눈꼽만큼도 모를 거라고. 그래도 말해봐. 내가 들어주면 당신이 좀 나을 수도 있잖아. 이깟 중소기업도 내가 고졸이라고 무시해. 별 보잘것도 없는 회사면서 말이야. 대학 이야기 하지도 않다가 내가 끼면 대학 시절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고 실수하면 그새를 못 참고 고졸이라 그런가? 이러고. 그런데 내가 왜 대학을 자퇴했는데? 당신 때문이잖아. 네가 임신만 안 했어도 내가 순조롭게 대학교 졸업했을 거라고. 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로 이렇게 무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공무원 준비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남편은 저에게 막말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회사 생활에 너무 지쳐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신을 달랬죠. 하지만 계속 남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하라고요. 남편은 이때다 싶어서 회사를 때려치고 다시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공부만 했거든요. 방에 틀어박혀 밥만 겨우 먹고 공부만 했어요.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들어갔고 방엔 그 어떤 미디어도 없었어요. 그러니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순 공부 시간만 반나절이 넘어가는데 남편이 대체 왜 합격을 못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계속된 불합격에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어요. 민영아, 김서방 저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떨어지는 것 보면 자기 운명이 아닌 거야. 다들 2, 3년이면 붙는 시험이라는데 그러니까 네가 잘 말해서 포기하게 만들어라. 언제까지고 너만 벌어서 세 식구 먹여 살릴 수도 없잖니? 그래 딸, 저렇게 죽어라 공부하는데도 안 되는 거면 네 엄마 말대로 운명이 아닌 거야. 아니면 아빠가 대신 말해줄까? 남자 대 남자로 말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말하면 오히려 더 반감될 거예요. 걱정해주는 마음 잘 알아요. 걱정시켜드려 죄송하고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용기 내어 공무원 준비를 그만할 수 없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울더라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올해까지만, 딱 올해까지만 해볼게. 올해도 떨어지면 나 다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설치지 않을게. 나도 정말 붙고 싶어. 붙어서 너랑 우리 아들 호강시켜주고 싶어. 이제껏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알아. 아는데 조금만 더 고생해줄 수 없을까? 나 올해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공부도 잘 되고 올해 시험 봤으니 대충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이 돼. 느낌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잘해볼게.
남편의 애원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절에 가서 소원을 빌며 소원 촛불을 켜고 왔어요. 그리고 저의 간절한 소원이 닿았을까요? 남편이 7급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남편은 그로써 7급 국세공무원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속이 시원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껏 모은 돈으로 남편에게 비싼 양복을 사줬어요. 그리고 남편은 세무서에 첫 출근을 했어요. 기쁜 표정으로 출근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 부모님도 한시름 놓으셨고요. 저희 가족에게 이제 앞으로 행복만 찾아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주 회식을 했어요. 원래 세무서에서 회식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워낙 집에 일찍 귀가하던 사람이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죠. 남편은 이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회식이 있었는데 그때는 11시가 되기도 전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요즘 회식이 많나 보네. 그런데 회식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래도 당신은 애 아빠인데 좀 일찍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너무 모른다니까. 신입이 어떻게 상사보다 일찍 가냐? 그럼 욕먹어. 요새 애처가는 칭찬이 아니라 욕이야. 뭘 모르네. 그래도 당신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일찍 집에 들어왔잖아. 그땐 어차피 그만둘 회사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내 남은 청춘을 다 걸 회사니까 맞춰가야지. 당신은 내가 일찍 승진하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요새 얼마나 촉망받는 직원이라고. 촉망받는 직원인 건 알겠는데 그래 나도 당신이 일찍 승진하면 좋지. 알겠어. 회식은 이해할게. 사회생활이니까. 그런데 주말에 자꾸 어딜 나가는 거야?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아니, 한 달 내내 주말에 집에 없었잖아. 그거야, 그것도 사회생활이지. 다들 날 너무 좋아해서 상사들이 말이야. 그래서 자꾸 날 불러내잖아. 그렇다고 집에 있어야 한다면서 안 나가? 가지 말라고? 에이, 그러면 승진길 다 막히는 거야. 그래도 주말이니까 얘랑 놀아주면 좀 좋아? 내가 승진하면 누가 좋은데?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지금은 내가 자주 못 놀아주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 우리 아들도 다 이해할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그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땐 휴대폰만 했어요. 그래서 전 혹시 바람이 난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죠. 당신 너무 휴대폰만 보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거실에 앉아있을 때도 그렇고 자기 전까지 휴대폰만 보고 있잖아. 혹시 여자 생겼어? 뭐? 여자? 당신 혹시 소설가야? 소설가로 데뷔해도 되겠어. 내가 지금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어? 있었으면 좋겠다. 휴대폰 자주 보는 건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그래. 7급 공무원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등업된 지 얼마 안 됐거든. 여기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정보들이 엄청 많다고. 그런데 귀한 정보를 놓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주자주 봐야지. 별소리를 다 하네. 남편은 모두 승진을 위한 거라면서 저를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휴대폰으로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여주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데도 제 의심은 풀리지 않았고 저는 남편에게 둘째를 가지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학을 떼더라고요. 뭐? 둘째? 지금 우리 형편에 둘째가 가당키나 해? 둘째 가지 생각하기 전에 처가에서 분가할 생각이나 해. 돈 모아서 분가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난 둘째 생각 죽어도 없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나 묶을 거야. 하나면 충분하지. 뭘 둘째야. 지금도 정신없는데 둘째까지 생기면 내가 온전한 정신이겠어? 장민영 씨, 허튼 생각하지 말고 분가할 생각이나 하세요. 언제까지 남편을 이렇게 불편하게 살게 할 거야? 남편은 처가살이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젠 대놓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반찬 투정을 하질 않나? 저희 부모님이 뭘 물으면 대꾸도 잘 안 하고 제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부탁이라도 하면 하기 싫다고 대놓고 말했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밥은? 아, 우리 방금 들어왔어. 이제 준비할 거야. 김서방, 배고프나? 잠시만 기다려. 금방 차려줄 테니까. 아, 장모님, 손은 2번 씻으세요? 어? 방금 일 갔다 왔잖아요. 뭘 만졌을 줄 알고요.
음식엔 항상 청결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 씻어야죠. 뜨거운 물로 씻으세요. 세균 다 박멸하게. 남편은 청결을 강조하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빠가 사업 망한 데엔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장인어른이 사업비 실패한 건 이유가 있다니까. 아니 지금 육류 사업 실패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어떡해? 가장이잖아. 가장이면 책임감을 갖고 다시 일어나야지. 저렇게 회복력이 없어서야. 그러니 망했지. 나라면 저렇게 안 한다. 나라면 막노동이라도 뛰어서 마누라 자식들 먹여 살렸지. 너무 무책임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몰라. 아마 성공한 것도 운이었을 거야. 나도 참 재수가 없지. 그때 좀 땡겼어야 했는데 왜 하필 니네 집 다 망하고 널 만나서. 저는 이런 남편의 핀잔이 남편이 처가살이를 오래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분가를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수십 통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나 일하는 중인데. 누가 그걸 몰라? 너 당장 거기서 나와서 집으로 가. 진짜 쪽팔려서. 아직 일 남았는데 왜 그래? 방금 회사 동료가 그 건물 들어갔는데 거기서 널 봤다잖아.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지금 천하태평하게 그런 소리 날 때야? 지금 당장 그 건물 나와서 집으로 가. 언제 또 내 동료 만날지도 모르니까. 아주 날 쪽팔려서 죽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왜 하필 일을 해도 청소일을 해서.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일을 얼른 끝내고 퇴근했어요. 제가 퇴근을 한 이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채로 집에 있더라고요. 애써 무시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10원짜리 욕을 했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왜? 뭐? 지금 내가 당한 수치와 모멸에 비하면 티끌도 아닐 텐데? 대체 뭐가 수치고 뭐가 모멸인데? 네 존재 자체가 나한테 수치고 모멸이야. 언제까지 그 일 할 거야? 당장 때려치워. 그리고 장모님도 그만두라 해.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리고 당신이 공부한다고 돈 한 푼도 못 벌 때 우리가 뭐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일 해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잖아. 당신이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엄마가 이 일해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수치고 모멸이라고? 장난쳐?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데 누가 은혜 갚으라고 그랬어? 적어도 이런 대우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래.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중졸이라서 이따위 일하는 거지.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어떻게 이 집 구석은 정상적인 게 없어. 무책임한 아빠의 청소일하는 엄마의 중졸인 딸에 집안 망했다고 도망간 아들에. 우리 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 다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최선을 다해? 그러면 10년도 더 지난 지금 회복을 했어야지. 지금 너희 집이 가진 게 34평 이 집밖에 더 있어? 너희 가족이 살았던 시절은 반짝이야. 잠깐이라고. 그게 너희 가족 운명이야. 아휴, 말하다 보니 질린다. 너희 집안 참 질려. 그냥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 진짜 왜 이래? 이 정도 결혼 생활 했으면 앞으로의 미래가 딱 보이잖아. 사이즈 나오잖아. 더 볼 것도 없어. 이혼해. 남들은 처가 덕에 승진도 빠르던데 나는 그럴 일도 없고. 어디서 그러는데? 요즘 그런 데가 어딨어? 커뮤니티에 다 나와 있어. 처가 덕에 승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 그걸 알았으면 진작에 너랑 헤어졌을 텐데.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뭐? 후회하게 될 거라고. 남편은 제 말에 웃었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전 곧바로 부동산에 갔죠. 부동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뗐어요. 제가 왜 이런 걸 뗐냐고요? 사실은 제 명의로 건물과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청소일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돼서였어요. 제가 청소일을 처음 했을 때 무척 힘들어했잖아요. 그걸 저희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아빠가 안방으로 저를 부르더니 제가 부동산에서 뗀 서류와 같은 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네 앞으로 둔 건물이랑 아파트 땅이다. 건물은 5층 정도 되고 아파트는 아마 지금 5억쯤 할 거다. 땅은 10,000평 정도 된다. 제 앞으로요?
이걸 왜? 아니, 아빠가 이걸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빠가 한때 잘 나갔잖니? 그때 다 모아둔 재산이다. 네 엄마 앞으로는 지금 사는 집과 건물 2채가 있어. 그래도 가치를 따지면 네 앞으로 있는 것들이 더 좋다. 아빠가 파산 신청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느꼈을 때 폐업하기 한참 전이다. 그 전부터 구제역에 대한 피해를 예상했어.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해놓은 거다. 하지만 단지 파산 신청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건 아니야. 애초에 너에게 네 엄마에게 줄 재산이기도 했다. 물론 지금까지 내가 관리하면서 수입을 내가 다 가져갔지만 그건 네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해. 이건 네 재산이다.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지금 하는 일이 버거우면 넌 네가 가진 것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면 돼.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니? 저는 솔직히 아빠의 선물에 크게 안심했어요. 아빠의 말대로 지금 제 명의의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꼭 그러고 싶지만은 않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볼래요. 지금 하는 일에 조금 더 용기를 내볼래요. 저 아빠 딸이에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은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제가 필요하면 그때 가져갈게요. 지금은 아빠가 관리해주세요. 저는 아빠에게 제 뜻을 전하고 다시 청소일에 용기를 내었어요. 그래도 아빠의 선물을 알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아빠의 선물이 이런 식으로 사용될 줄은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건넨 서류를 보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이게 전부 네 거라고? 와, 이게 합치면 다 얼마야? 장인어른이 머리를 잘 썼네. 그런데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아빠한테 당장 가져오라고 할 거였잖아. 당연하지. 네 이름으로 있는 네 것인데.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게다가 우리 아들은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키울 수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알겠다. 이거 장인어른이 너 이용한 거네. 뭐? 장인어른이 머리 쓴 거라고. 너한테 순순히 털어놓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버리고 수입은 그대로 가져가고. 아, 그런 생각이었네. 대체 우리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줄 알아? 그게 아니면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해?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이 어마어마한 걸 눈앞에서 놓치고 있고 말이야. 당장 장인어른한테 말해서 이 수입 다 가져오고 넌 건물주하고 난 건물주 남편 되어서 승진도 하고. 안 그래? 건물주 남편이면 승진이 돼? 안 될 게 뭐가 있어. 뭐라도 지금보단 되겠지. 안 그래? 청소부 남편보다 건물주 남편이 100배 1000배 낫지. 아, 그리고 이 돈이면 분가하고도 남겠다. 내가 7급 공무원 되니까 일이 술술 풀리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좋아했어요. 저는 서류를 쳐다보며 기뻐하는 남편에게서 서류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쭉쭉 찢었죠. 남편은 그 재산이 영영 사라지는 것처럼 절규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찢는다고 내 재산이 사라지진 않아. 근데 당신한테 이 재산은 없어. 없는 거야. 왜?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해. 무슨 소리야. 이제 내 인생이 술술 풀리려는 와중에 무슨 이혼이야. 난 이혼 못해. 절대 못한다고. 그러면서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렸어요. 그리고 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당장 저희 부부 방으로 가서 캐리어에 남편의 짐을 쌌죠. 남편은 짐을 싸는 저에게 계속 애원했어요. 그러다 폭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남편은 캐리어로부터 저를 밀치고 캐리어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캐리어를 발로 찼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분노 게이지는 점점 더 상승했고 이내 저를 때리려고 했죠. 그때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확인하더니 무척 당황하더라고요. 누군데? 엄마. 남편은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다 전화를 받았죠.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니? 휴대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잘 지냈죠. 어머니도 잘 지내시죠? 우린 잘 지낸다, 무탈하게. 너 이혼한다며? 네? 아니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혼을 왜 해요? 이혼해라, 합의해서. 며느라기 재산엔 손도 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집으로 와도 좋아. 집에서 지내게 해주마. 길바닥에서 족보도 없는 개처럼 지내고 싶으면 소송해라. 네?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저 시댁 식구 중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어요. 북면 상견례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도 엄마인지라 남편이 걱정되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결혼식 이후 전화가 왔어요. 나 선호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옆에 선호는 없었으면 싶은데. 아, 지금 저 혼자 밖에 나와 있어요. 괜찮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놓고 먼저 연락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옆에서 잘 지켜주고 보듬어주길 부탁하고 싶어서예요. 선호 씨 부족하지 않아요, 어머님.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보시다시피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고마워요. 볼 때마다 느꼈지만 우리 아들이 좋은 신부감을 얻었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가끔 찾아뵐게요. 저랑 어머님 손녀랑요. 남편에겐 비밀로 하고요. 고마워요. 내가 뭐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줘요. 도움이 될 테니까.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면서 처음으로 부탁했죠. 합의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요. 제 부탁에 시어머니는 난감해하며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껏 있었던 일을 모조리 말씀드렸어요. 저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또 한 번 실망하게 되는 게 걱정스러웠어요.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고 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 전화가 온 건 의도된 설정이에요. 타이밍은 계산하지 못했는데 타이밍까지 좋았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길바닥에 족보도 없는 개는 되게 쉽나 보네? 제 말에 남편은 말없이 캐리어에 짐을 쌌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딸과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기로 결심했어요. 서점에 가서 공부할 책들을 사왔어요. 딸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올해 검정고시에 붙으면 대학도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런 뒤 아빠에게 드렸죠. 뭐든 다시 시작해봐요.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다시 육류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아빠의 선물로 시원한 이혼을 한 저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바꾼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기적이 언제라도 배송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이 더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